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일반 고객사업부에서 모던 워크플레이스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진상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팀에서 기술 전략을 맡고 있는 정희수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넷에서 클라우드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종량이라고 합니다. 오늘 DRM과 관련된 솔루션들에 대해서 얘기 나눌 텐데요. 오랫동안 국내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폭넓게 DRM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기업 내에서 유통되는 문서 전체를 강제로 암호화하는 형태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전면적이고 강제적인 암호화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협업이라든가 지식 공유, 검색,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스마트워크이나 언택트 근무 환경을 지원하는 솔루션들을 사용하시기가 어려워지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새로 출시된 플랫폼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들과의 호환성 문제 등 때문에 어떤 이 도입이 아예 좌절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흔히 보안 때문에 안 돼요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제품을 DRM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같이 나와주신 정희수 차장께서 오피스 쉐어포인트 관련한 프리미어 엔지니어를 8년 동안이나 하셨는데요. 그 시절에 혹시 기억에 남는 얘기들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이 세션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DRM 이슈 때문에 항상 고생을 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마치 때때로는 어떤 엔터프라이즈 정보보호는 DRM과의 싸움처럼 느껴진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주로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건 대부분의 경우가 특정 오피스 버전이 요구되는 경우가 일단 많고요. 심지어 어떤 특정 빌드 버전의 레벨까지 요구가 되거나 일부 코어 DLL 파일 같은 특정 바이너리 파일의 빌드 버전을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버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그리고 보통 장애 이슈로 이어지게 되면 답을 찾는 경우보다는 문제를 일단 좁혀가는 과정이 필수가 되는데, 그런 병행하는 과정에서 DRM 이슈가 접수가 된 경우에는 어찌되었건 MS 제품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사실은 많았기 때문에 어떤 유료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부담도 고객이나 파트너가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요약해 보자면 어떤 오피스가 어떤 플랫폼이 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위에 파일의 IO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매 이벤트를 후킹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이드 이펙트도 많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슈들이,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DRM 때문에 오피스나 윈도우를 업데이트를 못 하시는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DRM 때문에 인프라 레벨의 보안 취약성에 노출되시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통상 DRM으로 암호화된 파일을 외부에 공유하는 방법은 흔히 이제 매니저 승인을 득하고 복호화해서 공유하시거나, 때로는 뷰어나 실행 파일들하고 같이 첨부해서 보내시는 경우인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아무리 좀 신뢰하실 수 있는 파트너나 관계사일지라도 아주 쉽게 외부로 이제 지식자산이 나가게 되고요.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유출될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AIP와 소프트넷 솔루션을 활용하시게 되면 암호화돼서 공유되는 파일을 인증된 사람들에게만 열람하실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또 이 파일이 어떻게 유통됐는지 추적 관리하실 수 있는 이 기능이 가능해져서 보안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파트너인 소프트넷의 사스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 정보보안 인프라를 소개하는 세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DRM을 대체할 수 있는 이 AIP 플러스 솔루션을 소개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소프트넷의 컨설팅 사업부 이종량 수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제 다양한 오피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기업 환경 실제로 문서를 어떻게 보호를 하고 어떻게 추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풀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그거를 같이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스 기반의 정보보안 인프라 웨비나를 진행하게 될 소프트넷의 이종량 수석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스 기반의 인프라를 내놓았는데요. 보통 팀즈라던가 5365 또는 이런 인프라 시스템들을 보통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환경에서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어떻게 정보 보안 인프라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갖고 어떻게 실제 구축한 분들이 계시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소프트넷이라는 회사에 이런 클라우드 쪽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담당 수석입니다. 일단 저희 소프트넷은요, 약 1998년에 처음 회사가 생기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약 22년 정도 되는 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맨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클라우드 파트너까지 쭉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솔루션들을 내놨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메인으로 하여 현재는 클라우드 쪽에 대한 파트너로서 현재 입장을 점점 더 구축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온프레미스로 시작됐지만 요즘엔 주로 클라우드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되시는 거는 저희 쪽에서 현재는 보안 쪽, 그리고 데스크탑 보안 쪽에서 보통 많이 쓰게 되시는 환경들, 뭐 문서를 작성하고 계시는 이런 환경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실하게 위한 그런 보안들에 대한 체계를 하는 걸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하다 보니까 보통 액티브 디렉토리,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는 EMS 파트를 주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요, 저희 회사의 간단한 구조입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 이사님을 밑으로 이제 경영지원실 연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통 저희 회사는 사업부가 이제 컨설팅 사업부와 서비스 사업부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전원이 IT 쪽, 그리고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네, 일단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사스 기반의 정보보안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클라우드 쪽에 대해서 인프라가 바뀌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가지고요. 한번 정보보호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정보보호 대상이라고 하면요, 그냥 간단하게 여태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정보라고 하면 일단 사용자 PC가 있고요. 그리고 그 PC를 갖고 무슨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뭔가 컴퓨터가 돌아가는 환경에서 뭔가 제품이 나오겠죠. 예. 근데 정작 저희가 그런 환경들을 꾸밀 때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사용자는 PC나 모바일, 뭐 다양한 컴퓨터가 되겠죠, 여기선. 그리고 이런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환경에서 접근합니다. 컨텐츠에 저장하려면은 먼저 생산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문서를 보통 만드는데요, 문서를 만든다라고 하면 보통 MS 오피스 가장 대표적이죠. MS 오피스를 그러면 만든다라고 했을 때, 오피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언가 제작 툴이 돌아간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PC를 썼지만 요즘에는 뭐 전화기들 아니면 태블릿들 이런 다양한 장치까지 쓰게 되기 때문에요, 옛날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축이 됩니다. 이런 사용자들 있고,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디바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통해 갖고 최종적으로 저장하게 되는 컨텐츠,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회사의 한 세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세 개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나서는 어떠한 것도 생산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용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보호하고, 컨텐츠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계정이나 디바이스, 컨텐츠들, 이게 전부 다 회사 안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모든 인프라들은 방화벽과 백신, 그리고 권한만 적절하게 부여가 되면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조금 더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환경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고요. 저 이메일 다 쓰시잖아요. 그것만 갖고 이미 계정은 노출되어 있죠. 아이디는 최소한 노출되어 있죠. 비밀번호는 노출 안 돼 있을지어도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뭔지 몰라도 최소한 거기에 백신은 깔려 있겠죠.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DRM이라고 해서 또는 접근 제어라고 해서 적절하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사용자들에 대한 계정 보호, 그 다음에 콘텐츠를 저장하기 위한 디바이스에 대한 보호,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권한을 부여한 콘텐츠 보호,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단순히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프라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클라우드로 바뀌게 되면서 이 부분이 사실 경계가 허물어졌죠. 계정은 회사에 있는 걸 쓰지만 디바이스는 회사에서 지급했을 수도 있고 지급 안 할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쓰시는 핸드폰들, 그 회사에서 지급해준 물건 아니잖아요. 다 개인 물건이잖아요. 그거 갖고 사실 일 많이 하고 계시죠. 이메일 하시고 전화하시고 문자 하시고요. 컨텐츠 보호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보고 계시면 핸드폰으로 올라오는 전화들, 문자들 다 확인해가지고 오늘 이메일이 뭐 있다, 회의가 어디에 있다, 다 그런 거 보시잖아요. 다 그런 게 컨텐츠입니다. 그럼 이런 업무들을 사용자가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저희는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SaaS 모델에서는요, EMS라는 스토어라고 하나를 팔게 되고요. 이런 EMS 아닌 스토어는 바로 조건부 액세스를 통해 갖고 사용자 정보와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문서에 대한 보호는 지금 AIP라고 해서 별도 솔루션으로서 하나의 패키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흔히 보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EMS 툴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 오피스 365 환경, 클라우드 환경이죠. 이쪽에 접근하실 때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익스체인지 온라인에 접근할 때는 사용자 정보만 있으면 되죠. 예. 그리고 쉐어포인트 온라인이나 원드라이브에 액세스할 때 이럴 때도 역시 사용자 계정을 갖고 접속을 하게 되죠. 근데 옛날에는 아이디 패스워드만 갖고 접속하셨지만 그 장치가 정말 신뢰됐는지 여부, 사실 이걸 예전에 확인을 못했거든요. 예전에 IP로 보통 확인을 했었죠. 왜 그랬냐면은 디바이스에 대한 거를 확인을 못했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에 와서 EMS를 사용하고 나서는 이런 디바이스 보안이나 문서에 대한 보안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EMS 통해 갖고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단순 내부 사무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라우드로서 전환되는 이런 환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환경까지 되고 다 되신 환경을 한번 접한 회사분들 몇 분 계시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바쁘시잖아요. 다들 어떻게 할지 모르시고. 예, 이분들은요, 그냥 노트북 갖고 집에서 일하십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 없고요. 이미 컴퓨터에 대해서 정책이 내려져 있고 적절하게 제어가 이미 다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에 모여서 일을 하지 않아도 원격으로서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미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금 이게 E3 모델이라고 보통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데요. E5로 가는 경우에는요, 지금 EMS에서 하나의 더 추가된 항목들, 예를 들면 ATP나 아니면 고급 정책 같은 이런 모니터링 같은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AI를 통한 접근 제어, 좀 이상하다는 행위 탐지,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빠진 정말로 약간 순수한 의미의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업무 환경은 이미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럼 EMS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제가 주로 지금 주안점을 잡고 있는 거는요, EMS 스토어 전체가 아니라요, AIP라는 항목에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대부분 앞쪽에는 인튜널, 뒤쪽에는 AIP를 했습니다. 그래서 AIP 쪽에서는 좀 길게, 인튜널에서 좀 얇게 그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EMS를 다시 돌아와서요,
EMS에서 나오는 보호 범위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사용자 기준. 맨 처음 사용자가 장치, 디바이스를 갖고 컨텐츠를 행사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기준으로 보험처 보면요. 계정, 디바이스, 컨텐츠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보호를 하는 방법은요. 뭐 계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이디 패스워드가 기본이겠죠.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 부족하다. 이 사람이 뭔가 조건이 이상하다 싶으면 당연히 MFA 같은 추가 인증을 한번 사용하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컴퓨터에 특정 조건이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외부에서 절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두고 이 환경에 대해서 만족을 했느냐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에즈 AD 조인드 같은 이런 옵션을 사용하게 돼서 이 PC가 회사에서 한번 로그인을 했었고 이 PC에 이미 만족시키는 모든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다 라는 거를 이미 통과했다 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접근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디바이스에 걸려있는 보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죠? DRM이 걸려 있느냐, DRM이 강제화되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흔히 말해서 이 문서는 회사에서 만든 문서 아니면 접근이 안 돼.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규칙을 갖고 보통 사용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사용자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갖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으면요. 실제 기술별로는 좀 다르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zure AD 프리미엄이라는 세부 기술로서, 세부 제품으로서 보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이브리드 Azure AD 조인드 같은 옵션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조건이 맞느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부 액세스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 장치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액세스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맞느냐 또는 모바일 쪽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인튠이라는 EMS에서 제공해드리는 SaaS 모델로서 하나의 MDM과 MAM을 활용해서 모바일에 대한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 쪽에 대해서 권한 설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DRM 같은 경우는 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AIP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느슨하게 풀려있는 그런 DR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AIP에서도 당연히 문서의 권한 관리를 합니다. 근데 문서의 권한 관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서는 AIP에서는 단순한 문서로 보질 않고요. 컨텐츠라고 해서 조금 폭넓은 범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뒤로 가면서 AIP에 대해서 세부 항목이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든 부분들, 여태까지 개별로 사용하게 되면 모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EMS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앤 시큐리티라는 제품으로 하나에 팔고 있고요. 요 제품들을 통해 갖고 사실 전체를 다 이용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보통 요 일부분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어떤 부분들은 기본만, 어떤 부분들은 더 특화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례도 제가 간략하게 뒤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음 장표는요. 조건부 액세스, 아까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화면인데요. 보면 요 조건부 액세스란 요 그림 한 장 이해하시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보안을 클라우드 상에서의 방화벽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누가 어디에서 그 다음에 어떤 장치로 어느 서비스에 접속을 할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추가 옵션은 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보통 저희가 조건부 액세스를 시나리오를 짜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임직원 같은 경우에 사내에 있든 사외에 있든 상관없이 뭐 어떤 장치든 간에 익스체인지 온라인에 접근하는 거는 허용을 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게 됩니다. 왜 익스체인지 온라인 열어놓냐? 아주 간단하죠. 이메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항목 때문에 이거는 따로 정책을 사용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지금 따로 바꿔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바로 바꿔서 확인을 해보면 되죠. 예를 들면 임직원이 사내 사회에서도 모바일로 접속할 때는 따로 인튠이나 따로 뭔가 조건이 맞춰줘야지만 접속을 하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외부에 나갔을 때는 IP 대역이 안 맞으면 추가 인증, MFA를 활용하게 된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회사에 따라 되게 많은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요. 사실 뭐 이렇게 한 개의 예제를 보여드리지만 요거 페이지를 갖고 되게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정말로 많이 쓰게 되는 그림이고요. 요 조건들을 하나하나 만족시키는 거. 요게 바로 저희 EMS를 나중에 디플로이 할 때 쓰는 프로젝트의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EMS 제품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는 이러한 게 됩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EMS라고 해서 보통 제품을 더 많이 모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단품으로서 오히려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해를 하세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EMS라고 해서 묶여서 제품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이해 못 하신 경우가 많아서 한번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S라고 하면요. 일단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거세요. 인튠. 왜냐하면 모바일에 대한 통제, 사무실 바깥으로 나갔을 때 대한 통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보통 말하셨을 때, 문의를 주셨을 때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세요. 분실에 대한 시나리오 또는 장치에 대한 보안 시나리오 이런 걸 보통 요구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장치에 대한 컨트롤 말고도 추가적인 옵션이 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인튠으로서 저희가 EMS 디플로이 때 같이 도와드립니다. 먼저 모바일에서의 MDM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MDM이라고 하면은 보통 장치에 들어가는 거죠. 카메라 아니면 위치 이런 정보들에 대한 뭐 제어를 하는 것. 근데 지금에 와서 MDM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 세미나에서 요걸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으신데요. 모바일에서의 MDM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에는 거의 전권을 줬습니다. 사용자한테 전권을 줬죠. 그리고 사용자가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제조사에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 딱 깔아주면은 그 사용자에 대한 제한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강력한 기능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꾸로죠. 요즘에 와서는. 왜냐하면 중요 정보가 있다라고 판명이 되는 장비들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권한을 주었다 보니까 거꾸로 이 기능을 해커들이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비인가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비인가된 액세스를 허용하게 만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해킹을 시도하는, 중요 정보 다 빼가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모바일에서는 MDM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막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위치를 수집했죠. 지금은 안 됩니다. MDM에서 예전에는 모바일에 건다라고 했을 때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보내고 카메라를 어디 출입할 때는 가능하게 만들고 어디를 지나가면 차단시키고 이런 용도로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짓을 내부에서 하는 거면 괜찮죠. 근데 바깥에서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이거를 다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러면 반대로 보안에 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MDM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표준으로 나가는 OS, 그러니까 처음으로 순정 상태의 iOS, 순정 상태의 안드로이드, 이 환경을 벗어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DM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정책을 못 가세요. 왜냐하면 장치가 바뀐다거나 뭔가 점점 더 높은 수준을 원한다거나 할 때마다 따라가기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MDM 같은 경우는 주로 요즘에는 많이 안 쓰고요. MAM으로서 이제 점점 더 하게 됐습니다. MAM은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앱 내에서, 예를 들면 오피스 앱 아시죠 다들?
아웃룩에서 첨부 파일이 있으니까 그 첨부 파일을 다른 데로 보낼 수 있게끔 하느냐. 예를 들면 오피스 앱으로서의 접속은 허용하게 하고 오피스 앱이 아닌 제3의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접근을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정책을 내릴 수 있느냐. 그리고 오피스 앱을 실행할 때 처음에 암호를 요구하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 이게 바로 MAM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만 훨씬 더 여러 가지 정책을 걸 수 있게 되고요. 조금 더 회사마다 다른 식의 자신에 맞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MDM이건 MAM이건 결국 사용자의 불편함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교육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더 강한 보안으로 가느냐 이제 요거를 조금씩 바꾸게 되는 거 이런 방향에서 점점 더 프로젝트는 진행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MDM이나 MAM을 갈 때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대한 예시를 하나를 딱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모바일에서 보면 뭐 장치에서는 암호를 강제화시킨다. 예를 들면 6자리 암호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요즘엔 거의 핸드폰에 워낙 개인 자료가 많아서 암호를 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으신데요. 저희 아버지 때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 숫자 암호, 패턴 암호 되게 어려워 하시거든요. 오히려 생체 암호를 더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요 정도 최소한의 암호를 걸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바로 숫자 암호에서 넘어가고 바로 생체 암호로 넘어가시는 이런 시나리오를 보통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세요. 동일하게 장치에도 암호를 걸었으니까 앱에도 똑같이 암호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이 앱은 회사 앱이니까요.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주고 회사에서 깔도록 다 라이센스를 드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앱 내부에서만 사용해 주세요 라고 가이드를 내리고 그리고 그에 대한 추가에 대한 옵션, 외부 유출 방지한 옵션들을 몇 개를 걸죠. 예를 들면 백업 시에 그 해당 문서와 같이 안 넘어가게 한다던가 아니면 내보내기나 받기를 전부 다 차단한다거나 그리고 저장할 때에 대해서 내 핸드폰이나 모바일에 접근을 못하도록 차단한다던가 이런 정책을 보통 걸게 됩니다. 이렇게 걸게 되고 나서 보면은 참 모바일로서 일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와 내가 하지 못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나눠준다라는 의미에서요.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계십니다. 그럼 이제 인튠 같은 경우에 지금 모바일을 여태까지 봤잖아요. 실제로 윈도우 10에서 되느냐? 예, 됩니다. 예를 들면 윈텐에서 같은 경우에는요. 소프트웨어 배포라던가 디펜더를 강제로 이네이블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강제 업데이트 주기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요. 뭐 AIP를 통해 갖고 같이 배포를 한다. 관리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윈텐에서도 어느 정도 MDM과 MAM이 적용하도록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까지는 좀 이제 EMS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표현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파트는 조금 그 인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AIP 쪽, 문서 보안 쪽에 대해서 좀 이제 깊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AIP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가장 속편하게 말할 때는 얘를 DRM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DRM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죠. 바로 암호화. 예. 암호화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라는 건 중앙에서 정책을 내리고 이 정책에는 사용자가 인정받았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권한이 정해집니다. 라고 요약을 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클라우드에 있는데 어떻게 사용자 인증을 받아? 예. Azure AD를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이게 사무실에 있던 아니면 뭐 사무실 바깥에 있던 전혀 상관없이 사용자 인증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요 한 가지 점,
이 일단 AIP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점들, 세 번째는 계속 쭉 나오니까요. 쭉 나올 때마다 제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보호 대상 왜 다시 나왔냐? AIP 입장에서 이건 다시 본 겁니다. AIP 입장에서 보시면은 보호된 컨텐츠가 있고요. 그 다음 저장 위치가 있고요. 맨 처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 때는 저희가 컨텐츠를 보호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보호된 컨텐츠는 여태까지 DRM을 사용하실 때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PDF 등등등의 파일들 이렇게 딱 제한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 허점이 나오죠. 뭐냐? 이렇게 돼 있는 파일들을 갖고 외부로 반출시킬 때, 외부로 이메일로 보낼 때 바로 보안적인 홀이 하나 생깁니다. 예. AIP에서는 요 이메일도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AIP에서 또 하나 저장 위치에 따라서도 보안이 돼야 되겠죠. 저장 위치 같은 경우에는 PC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서버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서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저장된 파일들에 대해서도 모두 보안이 걸려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외부로 나갔을 때, 이건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좀 나눈 거긴 한데요. 뭐 이메일 같은 경우, 지금 아웃룩에는 당연히 내 PC에 있으니까 내가 유출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겠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익스체인지 온라인 같이 외부에 있는 메일 서버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이쪽에 있는 컨텐츠들, 이쪽에 되어 있는 이메일들 전부 다 보호가 돼야 됩니다. 정책으로서 걸리고 어떠한 조건이 되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읽을 수 있거나 할 때 전부 다 적절히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 개인적으로 쓰는 이 저장소에 대해서도 컨텐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권한이 부여가 되죠. 물론 모바일에서도 파일에 있는 거 그대로 AIP에 있는 권한 먹어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게 되겠죠. 예. 이런 환경들 전부 다 AIP는 보호 대상으로서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지금 문서를 하나 둘씩, 컨텐츠를 하나 둘씩 보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호 컨텐츠, 그 다음 저장 위치에 따라서 크게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요. 일단 보호된 파일들, 가장 대표적으로 문서들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서 보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중앙에서 정책을 겁니다. 이건 먼저 사전에 문서 보안이 어느 정도 레벨이 필요한가. 이 사람에 대해선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권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풀권한이지만 문서 수준을 높여갖고 연구소다. 그러면은 절대 반출 불가되고 아무도 못 읽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요 문서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로 나갔을 때 아예 읽지 못하도록 아예 제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냐. 이제 이런 식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가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시나리오를 갖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책을 먹인 게 지금 민감도라고 해서 하나, 둘, 세 개를 갖고 보통 예제를 드리는데요. 보통 연구소라던가 아니면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경우, 상위부서, 하위부서가 점점 더 나 있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 적절한 레이블에 대한 설정, 그리고 그 레이블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몇 개를 어디다 부여할 건가, 이런 정책들, 그리고 이 정책들에 대해서 워터마크, 예를 들면 오른쪽 상단, 왼쪽 하단, 이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워터마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했을 때 보통 문서 보안은 비교적 쉽게 끝납니다. 문서 보안은 비교적 쉽게 끝나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전에 DRM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크게 변한 게 없으셨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 AIP를 통해 갖고 문서 보안은 바로 통과를 하세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 문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메일로 갔을 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여태까지 사용하고 계신 이메일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없었거든요. 전달 금지라던가 아니면 레이블을 설정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DRM에서는 볼 수 없었던 컨셉이죠.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해요. 메일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권한이 있다라고 하자고요. 그럼 그 사람은 받는 사람이겠죠? 받는 사람이 권한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한을 걸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메일에 대한 보안입니다. 이 이메일에 대한 보안은요, 익스체인지 서버, 익스체인지 온라인 이쪽의 제품들에 대해서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은 지금 전달금지 항목이 걸려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이메일을 받게 되면은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됩니다. 오직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이메일을 읽고 회신하는 것, 딱 그거밖에 안 됩니다. 원본 문서에 대한 편집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웹메일 쪽에 있는 항목인데요. 외부로 하면 보통 익스체인지에서는 OWA라는 웹메일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통 민감도라고 해가지고 지금 왼쪽에 아까 방금 전달금지라고 설명해 주셨던 이쪽에 보면 레이블, 암호화 해제, 회사 문서, 그 다음에 그 전달금지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게 민감도에서 똑같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메일이 돼서 암호화가 돼서 사용자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크립스드 메시지라고 하면서 누구누구님이 보호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이메일을 받게 되면은 이 받는 이메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보게 되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는 이 이메일을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아까 AIP를 설명해 드릴 때 파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콘텐츠로서의 이메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장소에 대해서도 잠깐 해드렸잖아요. 바로 그 저장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저장소에 따른 보안입니다. 보통 저희가 쉐어포인트라던가 아니면 온라인에 있는 어떤 스토리지, 문서의 중앙화된 내용을 갖고 문서 중앙화를 하실 때 보통 문서를 만들고 협업을 하고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버릴까 말까를 생각을 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또는 장기 보관으로 바꿉니다. 보통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가세요. 그런데 보통 여태까지 보시면은 DRM에 대한 한계 중에 하나는 이 문서가 만들어졌을 때 일단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거는 대부분 문서 어딘가 남겨놓으세요. 근데 정작 이 문서가 몇 년 있다 파기되어야 됩니다 라는 정보를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정보는 거의 대부분 설정을 안 하세요. 그 문서에 개인정보가 돼 있다, 뭐 카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한 몇 년 있다 자동으로 파기될 수 없도록 하는 설정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쉐어포인트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쉐어포인트에서에 대한 그 권한 관리, 레이블 관리 전부 다 AIP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로 해서 문서를 만들어요. 그러면 AIP로 여기다가 레이블을 걸게 됩니다. 암호화를 걸게 되죠. 근데 이 암호를 걸게 될 때요, 권한을 걸고 만료 설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보호된 문서로서 딱 작성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팀즈나 쉐어포인트라던가 어디론가의 문서에 중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중앙화된 문서는 이미 그 AIP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읽어가지고 적절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문서가 만료됐으니 몇 년 있다 파기하자. 이 문서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아카이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를 보호하게 되니까 생각보다 AIP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이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하나 요약을 해드리려고 장편을 만든 부분인데요. DRM하고 AIP 과연 뭐가 다르냐? DRM하고 AIP 쪽에서 두 개를 할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건요. 일단 첫 번째로 지원 환경입니다. 지원 환경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거, 거의 99% 이상의 DRM이 사실 윈도우 환경에 맞춰져 있습니다. 윈도우 환경을 벗어나게 되면 절대로 이거 못 읽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AI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드로이드, iOS, macOS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아웃룩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AIP를 걸고, 그러니까 레이블, 민감도를 거는 행동까지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DRM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앙화된 정책을 하기 때문에요. 사용자한테 정책이 하나 걸리고 대부분 이 정책을 수정 없이 또는 외부 반출하려고 한다. 아니면 누구누구는 읽어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원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지원을 합니다. 이래요, 사실은. 근데 만들어 놨더니 너무 복잡해가지고 특히나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 타사에 있는 사용자들한테 같이 포함해서 권한을 줄 때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일부 지원합니다. 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AIP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이메일을 보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받는 사람 기준으로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환경 같은 경우는 오피스 버전도 되게 중요하게 됐죠, 이제는. 오피스 버전을 새로 버전을 하고 싶어도 DRM이 특정 버전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버전에 대해서 오피스에 대해서 유지 보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DRM 때문에 오피스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못하는 경우도 또는 패치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근데 AIP 같은 경우는 반대로 특정 버전 이상만 됩니다. 지금 표현해 둔 건 오피스 2013이고요. 그 이상의 버전을 갖고 계시면 얼마든지 적용이 됩니다. 이 오피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65로 전화하고 난 다음에 특히나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거의 MS에서는 오피스도 이제 윈도우처럼 거의 1년마다 또는 분기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겁니다. 근데 업데이트를 걸게 되면 거의 오피스가 재설치되는 레벨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피스가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 2016 버전에서 2019 버전으로 바뀌듯이 버전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크게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돌고 계신 솔루션들, 보안 솔루션을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지원 같은 경우, 기존에 편집 불가였죠. 거의 대부분이 DRM에서는요. 근데 AIP에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앱들 앱스토어에 가면 있는 거요. 전부 다 그거 사실은 5365용 솔루션들이고요. 5365용 솔루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5365 라이센스 구입하셨으면은 거기에 정품 인증 받고 그 앱으로서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부 다 AIP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인증 방법도 잠깐 보면요. 예전에는 내부에 인프라 인증, 그러니까 솔루션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던 거를 이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면 당연히 바깥에 있어야 되겠죠? 회사 내부 네트워크를 바깥에 볼 수 없으니까 AIP에서는 Azure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AAD, 저희가 줄여서 말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 대해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문서 추적 파기, 바깥으로 나간 경우가 더 많죠? 바깥으로 나갔으면 당연히 문서가 파기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추적이 되는데 요즘 DRM들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많이 AIP가 더 차세대로서는 많이 앞장서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구축 사례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는 인튠부터 시작해가지고 AIP로 실제 전환하게 된 사례들을 한 5개 정도를 모아봤습니다. 각기 다른 회사들이고요. 각기 다른 모델들, 조금씩 다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최대한 제가 그런 데이터는 빼고 그게 왜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많이 요약을 해놨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거는요. 저희가 제안을 할 때 2가지 모델로 하는데요. 제안이 큰 사업장, 그다음 작은 사업장 2가지로 보통을 하게 되고요.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Azure AD에 접속하기 위해서 내부 인프라를 이렇게 ADFS라든가 와비라든가 이런 솔루션들, MS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솔루션들을 통해 갖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보통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이제 2번째 모델은 저희가 PTA라고 흔히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MFA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더 확장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MFA를 더 추가한 거고요. 전반적인 구성은 똑같습니다. 내부에 있는 AD나 어떤 인사 정보가 있고요. 이게 어떤 특정한 5365에서 연동을 위한 인프라가 있고 여기에서 Azure AD에 동기화를 걸어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동기화를 걸었으면 그 인증 정보를 다시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한마디로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은, 내부에 있는 임직원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계정을 갖고 있다라는 걸 맞추게 되는 거고요. 그 계정 정보들은 현재 사용하고 계신 이메일 또는 어떤 인증 정보들을 전부 다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에 있는 인프라를 바깥으로, 외부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확장을 시키게 되면요, 일단 내부 인프라에 대한 변화는 최소한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인증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아이디 패스워드 추가적으로 더 입력해야 된다라는 항목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바뀌게 되면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추가적으로 교육을 하게 됨으로써 뭐 인프라 확장이나 인프라 유지 보수 레벨에서 많이 손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실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델은요, 모사에서 앞으로 나올 어떤 회사에서 실제 사용하고 계시는 모델인데요. 보면 팀즈로 완전히 지금 5365 솔루션을 거의 다 활성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5365에 대한 솔루션을 다 풀로 활성화 시키신 다음에 자택 근무를 되게 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실제 구축 사례 중에서 되게 단순한 것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인튠이나 윈도우즈를 먼저 저희 쪽에 문의 주셨던 데입니다. 해외 사업장에 대한 거 관리를 할래요? 라는 요청이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AD를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를 커스터마이징 조금만 해가지고 이제 배포 관리라던가 프로그램 관리,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에 내장되어 있는 보안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하게 해서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한번 요청을 하셔서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례는요, 주로 모바일 쪽에 대해서, 인프라 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었던 건데요. 기존에 5365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모바일 환경을 어떻게 진행하게 됩니까? 모바일로 나갔더니 너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걸 제한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모바일 환경으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보호 대책으로서 저희가 특정 환경으로 싹 제한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부터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인튠 AIP 윈도우즈 10 모바일까지 한마디로 풀 패키지가 이제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망분리 컨셉에 대해서 한번 해주세요 라고 있었던 회사인데요. 되게 독특한 회사였어요.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을 다 사용해서 보안을 올려주세요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AD 구축서부터 최종 엔드 유저가 클라우드로 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환경까지 다 쓸 수 있게 해주세요였는데요. 결과적으로서는 PC에 대해서는 바깥으로 유출 못하게끔, 그리고 모바일로 가서는 절대로 인증된 기기 이외에서는 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달 시에 대한 문서 보호가 여기는 처음으로서 여기 되게 능동적으로 쓰고 계셨던 분이 고객사고요.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통제로서 인튠으로 싹 잠깐 표현해 드렸던 거, 요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케이스인데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더 복잡해집니다. 원래는 그냥 RMS, DRM 이쪽을 먼저 검토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 인프라가 아무것도 안 했었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에다 DRM을 건다라고 했던 거를, 그렇게 했더니 너무 허점이 많이 나온 거를 도중에 테스트를 하셨고요. 그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부 인프라를 한번 올리자, 정리를 하자 라는 먼저 가이드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윈도우즈 7을 쓰셨기 때문에 마치 윈도우 10으로 전환을 하면서 전체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는, 그래서 수많은 권한관리 솔루션들을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전체 인프라를 다 마이그레이션하게 된 이런 시나리오가 가게 됐고요. 기존 인프라가 이제 개별로 사용자가 개별로 하나씩 접근을 해서 헬프데스크가 계속 붙어서 할 수 있던 거를 중앙에서 정책을 통해 갖고 최대한 자제를 시키고 최대한 사용자들이 다른 여러 가지 서드 파티 솔루션을 통해 갖고 하는 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시면은 AIP, 그 다음에 AIP 플러스라고 해서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됐는데요. 보통 AIP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을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요. AIP 같은 경우에는 문서 반출에 대해서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머리가 아프세요. 왜냐면 외부로 문서를 전달해야 되는데 문서에 대한 전달에 대한 권한은 사실 사용자한테 있거든요. 모든 권한은 사용자가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문서에 대한 전화를 안 줘야 되잖아요, 거꾸로. 그러면 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선 AIP 플러스라는 저희 회사 솔루션을 하나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 구축 사례에 있는 부분은요, 보면 DRM, 그 다음에 백신의 교체 두 가지 항목입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백신이 뭐 딱히 문제가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 DRM 어차피 DRM 쪽도 같이 쓰고 계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같이 두 개 교체하려는 타이밍에 이제 그러면 MS에서는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느냐 라고 해서 저희가 디펜더와 함께 그 다음에 AIP 인튠까지 전부 다 한 번에 문서 보안으로서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있던 케이스 4번하고 거의 비슷해요. 케이스 4번처럼 문서 중앙화도 안 돼 있고 개별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관계에서 있다 보니까 나중에 뭐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머리를 싸매고 계셨습니다. 머리를 많이 싸매고 계셨다는 건 그만 고민이 많았다는 거고요. 이렇게 중앙화된 솔루션으로서가 아니라 개별 자유는 보장하지만 그거를 일정 수준까지 그리고 회사 자원으로서 어디까지 제어를 한다라고 명백하게 선을 긋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요. 뭐 회사 업무는 회사 업무로 그리고 회사 업무를 위해서 한국형에서는 뭐가 안 맞으니까 여긴 여기까지 롤을 조금씩 권한을 풀어주고 하는 그런 식에 대한 컨설팅을 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있던 이 케이스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많은 솔루션들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팀즈, SCCM, 인튠, AIP, AIP 플러스, 그 다음에 5365 ATP까지 타사에선 볼 수 없었던 이런 항목들까지 추가가 되었는데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PC가 뚫려도 된다. 좋아. 그럼 뚫렸을 때 어떻게 보호할 거냐? 라는 항목들이 여기 추가로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오피스 ATP, 5365 ATP를 여기 추가로 활성화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피싱 메일에 대한 테스트도 했고요. 피싱 메일 같은 경우에는 점사 약 500명 정도에다가 테스트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률이 한 30% 정도 왔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피싱 메일에 노출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거를 한번 저도 이렇게 이론상으로서 수치로서만 알았지만 실제 눈으로 보는 기회가 한번 됐습니다. 이렇게 AIP를 도입하고 나게 돼서요. 실제로 도입한 회사분들이 이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최대 효과라고 해서 케이스 4번에 있던 어떤 모 과장님이신데요. 문서에 기본 보안이 적용되니 뭐 크게 나쁜 짓만 안 하면 보호가 되네요? 라고 한번 이렇게 거꾸로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던 항목이 바로 모바일에 대해서 지원이 확실하게 된다였는데요. 이 모바일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사용 안 하실 거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5365에 대한 솔루션들 요 부분들을 정말로 놓치고 싶으시지 않으시다 라고 하면은 요 모델을 요 어떤 솔루션을 쓰시더라도 이 5365에서 제공했던 요 전체 제품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 5번째에 있던 모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인데요. 여태까지 DRM 컨셉으로서만 계속 쭉 사용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메일의 경우가 암호화, 해제, 회사 문서 전달, 인쇄 금지 이걸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자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셨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던 사용자 정의로 할 수 있는 항목이 다들 복잡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메일 주소와 적절한 권한, 세팅, 그 다음에 만료 날짜 이런 부분까지 다 사용자한테 오픈을 시켜드린 상태에서 제공을 한 팀이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드백 좋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남네요. 이렇게 AIP 도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 AIP 솔루션이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AIP 플러스라는 제품인데요. AIP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DRM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반출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윈텐에 적용해야 되는데 윈텐에서 기존 DRM이 잘 안 돌아가요. 업그레이드 했는데 AIP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존 AIP 환경이 모바일 환경을 하는데 그러면 그 환경을 그대로 이용하고 싶어요 라는 점 때문에 AIP에 대해서 권한을 리셋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고객 요구사항은 결국 이런 문서 보안, 윈도우 10 대응, 모바일 환경 이런 걸 다 지원하게 되면 결국에는 많은 허점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문서 관리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문서 사이클에 대해서 폐기까지 되는데 폐기도 못하게 되고 어딘가 떠돌게 되고 이런 식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저희 쪽에서 솔루션을 하나 더 만들게 됐죠. 그래서 반출 시나리오와 기존 문서에 대한 암호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저희가 만들어둔 게 AIP 플러스라는 제품입니다. AIP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4가지 기능을 갖게 되고요. 문서 관리, 이력 관리, 그 다음에 소유자 관리, 그 다음에 반출 승인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용자분들이 바로 느끼시는 거는요. 맨 처음에 있던 문서 권한 관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문서 반출 승인 이렇게 2가지 경우입니다. 기존 문서에 대한 관리 방안이기 때문에요. 먼저 걸기 위해서 있는 거. 그러면 에이전트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각 PC에 에이전트 하나 자동으로 암호 걸고 예외 처리한다던가 하는 이런 정책을 걸려 있는 항목들. 이런 게 바로 AIP 플러스에 있는 에이전트 쪽에 대해서 제공해 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제 2번째로 AIP 포탈 쪽에서의 기능인데요. 권한을 어떻게 변경을 했고 누가 풀었고 하는 이런 이력 관리, 그 다음에 문서가 퇴사를 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소유권 관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사용자가 나는 보안 쪽에 있는데 이 보안 쪽을 모두 다 풀고 외부로 반출하려고 하려고 했을 때 실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리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반출 승인에 대한 시나리오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반출 승인 같은 경우가 한국형 DRM의 가장 핵심의 기능이죠. 문서를 보호하는 게 뿐만 아니라 외부로 반출시켰을 때 어떤 시나리오를 가져갈 거냐라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AIP 플러스라는 제품은 이런 식으로 반출 프로세스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메일을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다 암호를 풀은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거는 거. 이렇게 2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다 지원을 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들은 사용자분들, 그러니까 저희 고객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조금씩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리고 되게 편의성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을 이런 옵션들 걸어주세요라고 보통 커스터마이징 되게 많이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커스터마이징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근데 커스터마이징 하는 요건 중에서 저희가 이런 요건들에 대해서는 암호할 때 문제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보면은 반대로 그걸 철수하시고 다른 계획을 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는 이건 그러니까 예시고 실제로는 따로 저희 솔루션에서 도입할 때 좀 이 디플로이 단계에서 처음 이 논의를 거쳐갖고 하게 됩니다. 실제 AIP 플러스 에이전트 쪽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아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그 레이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문서가 암호화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 내역들에 대한 중간에 대한 수집 항목들, 중앙의 관리자가 본다, 수집해서 볼 수 있다. 사실 그게 에이전트에서 해준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 문서에 대한 암호화, 추가적으로 뭔가 세팅을 해주지 않으면요, 오피스에서 닫을 때 보안 정책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요 기존 문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솔루션화 시켜갖고 한 개의 패키지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에서 또 하나 하는 거는요, 이제 저희 기존 문서에 대한 스캐너나 RMS, 그 다음 소유자 변경, 이런 부분들은 관리자 쪽에 대한 메뉴인데요. 기존 문서에 대한 암호화, 뭐 파일 서버 파일 서버라든가 아니면은 그룹웨어에 대해서 있을 때 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저희 AIP 플러스 스캐너라는 제품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퇴사자들에 대해서 있을 때에 대한 권한, 소유자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들도 모두 별도의 에이전트로서 프로그램에서 하나씩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당연히 저희 다 인증을 받게 되고요. 인증 안 받거나 또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튕겨나갑니다. 이런 모든 정보는 AD 또는 Azure AD 쪽에 있는 그 정보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퇴사했다, 뭐 외부인이 사용하려고 한다, 모두 다 차단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전부 다 기록을 남겨 보안으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사실 핵심으로서 사용자분들, 엔드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이 AIP 플러스 포탈이라는 제품인데요. 일단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들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세요. 왜냐하면 웹상으로 들어가서 이 문서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반출 신청을 할래요? 라는 내용이거든요. 반출 신청을 했으면 승인을 내립니다. 누가 어떻게 쓰세요? 이메일로 쓰세요? 아니면 파일로 해주세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그 시나리오들을 전부 다 보고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뭐 반출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으면은 흔히 말해서 이걸 위로 상신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룹웨어에서는. 그럼 이 상신에 대한 알람을 받고 어떻게 처리됐고 누가 했고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게 현재 AIP 플러스 포탈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AIP 플러스에 대해서 제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반출 시나리오를 보통 제일 궁금해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따로 추가로 만든 이유가요. 반출 시나리오 뭘로 할래? 라고 물어보시면은 보통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는 레이블을 걸고, 예를 들면 내부 전용으로서 건 다음에요. 요걸 갖고 외부에다 반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로 하냐까요? 당연하죠. 사용자한테 권한을 풀 수 있는 권한을 제거를 했어요. 그 상태에서는 사용자 풀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럼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AIP 플러스 포탈에서 반출 시스템에서 통해서 하는 역할입니다. 내부 전용으로 생성된 파일을 당연히 저장을 했겠죠. 그럼 이거를 로그인, AIP 플러스 포탈에 로그인을 하고 그다음 반출 신청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 다운로드 하거나 아니면 외부로 전달하거나 이런 시나리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외부 직원에선 파일을 열기를 시도하게 될 거고요. 외부 직원은 뭐 암호가 안 걸려있는 파일로 날아갈 테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겠죠. 어디까지나 이거는 현재는 그 암호가 풀려나간다 라는 시나리오일 때에 대한 시나리오고요. 만약에 암호를 걸어서 나간다 라는 시나리오인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커스터마이징 요건으로 걸어주시면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전달 금지로 저희가 걸어드리는 거를 더 많이 권고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AIP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 실제 로그 기록들입니다. 사용자가 보통 문서를 걸었다 풀었다 또는 레이블을 바꿨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기록을 뭐 어디선가 보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 그 부분들이 아무리 찾아봐서 AIP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웹상에서 볼 수 있도록 또는 내 권한을 뛰어넘었고 다른 사람의 권한으로서 슈퍼유저로서
그 데이터를 수집해오고 이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저희 AIP 플러스 포탈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문서 보안 쪽 크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SaaS 모델에서의 그 보안 체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거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요,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잘 보셨는지요? 이종양 수석님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솔루션 소개해 주시느라.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웨비나가 저희들 시리즈 중에서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또 받은 것 같아요. 한 200분 정도 신청해 주셨고 70%가 넘게 접속을 끝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댓글로도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 몇 가지 질문은 발췌해서 이 자리에서 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답변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끝나고 나서도 따로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 전 참고로 그 설문은 일단 끝나기 전까지 가급적이면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설문에 동의를 해주셔야 나중에 소프트넷에서 고객한테 직접 연락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Q&A를 한번 좀 구체적인 얘기를. 저기 설문 작성을 해주셔야지 경품이 있죠? 경품도 예, 아마 추천하에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예. 예. 먼저 올라온 질문은요, 지금 모바일 디바이스별로 버전별로 체크가 되고, 그다음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 MDM, MAM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일단 장치 관리 부분, 그러니까 MDM, MAM이라고 저희가 흔히 하잖아요. 이 부분은 인튠에서 제어를 하는 거고요. 인튠에서는 장치에 대해서 뭐 MDM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카메라 제어, 그 다음에 뭐 암호 강제화하기, 그 다음에 뭐 분실시 삭제, 이런 걸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MAM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그 앱에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강제로 하게 되는데요. 저희 그룹 정책으로 흔히 구현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윈도우에 처음 로그인할 때 앱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로그인할 땐 암호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정책들을 하는데요. 이런 똑같은 게 인튠에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MDM 같은 경우에는 암호 강제화, 그 다음에 MAM 같은 경우에는 앱에서 맨 처음 실행할 때 암호를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앱에서 그 파일을 저장할 때 이거를 뭐 폰에다 저장 못하게 한다, 내지는 계정을 강제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MAM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한번 이렇게 말로 표현해 드리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사실 더 편하거든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오피스를 모바일에서 사용하시면서 이거 이렇게 되면 분명히 보안상 문제가 있지 않나요? 라고 했던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MAM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MAM이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들이 실제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시나리오가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여기는 막고 여기는 오픈하고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시나리오를 보통 쓰세요. 원드라이브로 회사 거에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그게 오피스를 열고, 그 다음에 저장될 때는 핸드폰에는 차단한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갖고요. 그러면 저장을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거꾸로 문의를 주시는데, 그러면은 저장은 다시 원드라이브에만. 근데 그 원드라이브도 개인용은 안 되고 오직 회사용에만 한다. 이런 게 바로 MAM으로 다 가능한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MDM, MAM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되느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건 진짜 한번 저희가 방문해서 보여드리는 거, 아니면 뭐 동영상에서 찍어서 해보시는 거, 이런 거밖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직접 보시는 게 훨씬 현실감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저희가 뽑은 것 중에 하나가요. 클라우드 환경 내에 원격 업무 수행이 앞으로 업무 형태가 될 텐데, 이제 매체 제어라던가 아니면 비정형화된 사용자 행위 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클라우드적인 입장에서 보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예. 보통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로 지금 다 바꾸고 있잖아요.
클라우드로 바뀌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바로 요 질문이세요. 비정형에 대한 사용자 행위 분석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 거, 저희 보시면 EMS라고 저희가 지금 통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 제품 안에 Azure AD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으세요.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사용자가 언제 로그인을 했고 어디에 로그인했고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실제로 해외에서 갑자기 딱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차단이 됩니다. 저희가 실제 데모가 제일 먼저 이걸 제일 쉽게 보여드리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제 계정을 갖고 로그인을 해요. 한국에서. 그 다음에 VPN을 이용해 갖고 미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로그인을 하고 바로 홍콩으로 또 가요. VPN을 또 다시 끊고 다시 연결하는 거죠. 이거 몇 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제 계정이 딱 스탑이 되면서 뭐 MFA를 하든지 계정이 잠겼으니 풀어주세요. 또는 경고 알람 메일. 이런 다양한 형식으로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실제 차단에 대한 모니터링이 들어갔다라고 되면 그 사용자에 대한 액션에 대한 모든 내용까지 쫙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이미 사스 레벨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든 그 보안 환경을 사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으로 한 게 클라우드 장애 시 AIP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건데요. 뭐 모든 솔루션이 마찬가지예요. 일단 장애가 일어났으면 당연히 못 열죠. 근데요, 여태까지 AIP가 안 됐다라고 해서 보시는 건 전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면 일단 애저 상에 있는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뭐 2중화, 3중화 다 돼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뭐 작게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가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거의 만나본 적은 없고요. 실제로 그게 오류가 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긴급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 백업 받았고 다시 리스토어하는 이런 추가적인 기술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LA 보장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어떤 다양한 그 AIP 그 RMS 캐시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바로 장애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입 예정인 회사는 AIP 구성이나 마이그레이션 필요 없이 MIP로 구성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AIP의 차기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MIP를? 아무튼 그렇게 보시는 게 사실 제일 편하실 거고요. 현재는 AIP를 MIP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별도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책 엔지니어로서는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한 번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MIP로 바뀌게 되면 뭐 MIP와 AIP 동시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상태에서 뭐 PC 쪽,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 실제 엔드 유저 쪽 이런 쪽에 뭔가 이펙트가 가느냐라는 거는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저희는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실 때는요, 단순히 표준 정책으로 사용하고 계셨다라고 한 경우에는 정말로 거의 작업 없이 바로 구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AIP 쪽에 AIP는 오피스 문서만 적용되나요? 그 다음 기타 파일들에 대한 정책을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AIP는 기본적으로는 MS 제품이다 보니까 MS에서 나오는 문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들을 보통 많이 요구하시는데요. 대표적인 게 도면으로서 보면 오토캐드 파일, 서드파티로서 하나 제품이 있고요. 하나 지원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파일들이라고 하면은 저희 그림 파일들이나 실행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뷰 전용 모드라고 해갖고 수동으로 암호화를 걸면은 보호가 바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모든 파일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실행 파일에 대한 뭐 아주 특별한 경우라던가 이런 건 자체적으로 나중에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요. 어떤 파일들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쪽에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사실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MDM 기능에 보면 이제 파일 캡처라던가 파일 다운로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있는데 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좀 크게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모바일에서는 화면 캡처를 보통 많이 하시죠. 그리고 윈도우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요, 사실 윈도우에 대한 화면 캡처에 대한 거는 AIP에서는 현재까지는 좀 미비되어 있는 부분 중 일부이기 때문에요. 화면 캡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이메일로 된 경우에는요, 이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AIP랑 그 익스체인지랑 같이 연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면서 익스체인지에서 문서 보호 항목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달 금지가 된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 캡처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까맣게 찍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보호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A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제한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그 질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변 드리지 못한 거는 소프트넷과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추후에 개별적으로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다시 또 코비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고객 여러분들 건강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계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